흔히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함께 자란 형제자매가 여전히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집 한 채, 예금 통장 하나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옛날 일을 들추어내며 심지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노신사입니다. 평생 교단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이치에 맞게 도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분이죠. 노년에 접어들어 적어도 부모님의 마지막 길만큼은 평온하게 배웅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 그는 직접 장례를 치르고 눈물을 닦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자란 동생들이 등 뒤에서 모든 것을 꾸며놓았다는 것을요. 오직 그가 유산 상속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유언장, 감쪽같이 사라진 예금, 그리고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자라난 배신. 인생의 황혼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세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법의 마지노선을 지켰고 부모님의 결백과 자신의 존엄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 인생 후반전의 리듬과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본성의 현실을 폭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민석입니다. 은퇴한 지 2년이 넘은 70세 노인이고 한때는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였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학생들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쳤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배우게 되더군요. 어머니는 올해 4월 벚꽃이 질 무렵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교적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임종 순간에 큰 고통은 없으셨으니까요. 저와 여동생 지은이, 남동생 준호가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옴싹달싹하며 무언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하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작고 여린 몸을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선생님, 이제 보내드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그보다 3년 전 먼저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은퇴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죠. 교직 생활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버지를 간병하고 병원 접수를 하러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보다는 예의와 법도를 중시하던 분이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장남이다. 내가 이 집안을 지탱해야 해.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수없이 그 말을 아버지께 되돌려드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발인부터 납골당 안치까지 총 8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동생들과 나누어 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실직해서 대출금을 갚느라 힘들다며 울먹였고 준호는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매달 적자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어머니는 내가 모셨으니 마지막 가시는 길 체면석에 보내드리는 것도 내 복이겠지. 장례식 날 100명이 넘는 친척과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 로비가 꽉 찰 정도였죠. 사람들은 영정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를 보고 또 눈시울이 붉어져 찬송가를 부르는 동생들을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삼남매가 정말 효성이 지극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처럼 서로 의지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범적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날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동생들에게 밥이나 한 끼 하자고 불렀습니다. 전주에 있는 본가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이 평생을 사셨던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위치가 좋아 감정가만 해도 최소 6억 원은 넘는 집이었죠. 저는 우리가 예전처럼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공평하게 나누며 서로를 배려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 식사 자리는 시작부터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반찬을 집어 먹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엄마가 나를 제일 예뻐했잖아.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 준 것도 나고, 엄마는 내가 본가에 들어와서 집을 지키길 원하셨을 거야. 준호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누나, 말이 맞아요. 형님은 갈 데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원에 아파트도 있고, 이 집은 형님한테는 그냥 투자 대상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생활이 걸린 문제라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로 대꾸하지 않고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국물 맛이 마치 쓴 약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수원 아파트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끊었던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4월의 밤바람은 차지도 덥지도 않았지만 얼굴에 닿는 느낌이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며칠 뒤 저는 동생들을 전주역 근처 우리가 어릴 적부터 다니던 오래된 콩나물 국밥집으로 불렀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그 식당은 우리가 어릴 적 시험에서 1등을 하면 부모님이 데려와 술안을 곁들인 국밥을 사주던 곳이었습니다. 가게는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해졌지만 맛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익숙한 뚝배기를 앞에 두면 점점 낯설어지는 우리 남매의 정이 예전의 그림자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착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본가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지은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뺏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오빠도 알다시피 엄마는 내가 가까이 살길 바라셨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옛집은 내가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지은이의 얼굴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가볍게 웃음까지 흘리더군요.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며칠 전만 해도 가족이 뭉쳐야 한다. 집안이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말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눈물은 돌아서자마자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오징어 젓갈을 집어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누나 말도 일리가 있죠. 형님은 혼자 수원에 사시는데 전주 본가에 자주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 집은 형님한테는 자산이지만 우리 둘한테는 일상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떠들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평한 분배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상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죠. 마치 그 집이 세 사람의 공동 재산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나누기로 합의한 가업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불필요한 방관자 취급을 받고 있었죠. 본가는 부모님이 남기신 거다.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는 게 맞아. 너희가 들어와서 살고 싶다면 내가 양보 못할 것도 없지. 시세대로 감정해서 내 지분만큼 정산해주면 된다. 오빠, 말을 왜 그렇게 해?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내가 그동안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고 재활치료 다니느라 쓴 시간이 얼만데 갈 때마다 휴가 쓰고 월급 깎였어. 오빠는 연금 꼬박꼬박 나오지. 수원에 번듯한 아파트 있지.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잖아.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따져.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야. 현실을 말하는 거지. 네가 어머니 모신 건 고맙다. 하지만 부모님 유산은 세 사람 몫이야. 누가 고생 더 했다고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안 그러면 법이 왜 있겠니? 그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법하지 마. 오빠는 항상 그놈의 원칙 타령이지. 우리는 정침을 이야기하는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입으로도 자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법을 제안할게요. 형님은 현금을 가져가세요. 집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괜히 시간 끌어서 남들 보기에 흉한 꼴 보이지 말자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식탁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쟁자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본가를 원한다면 감정평가사를 부르자. 너희가 시세에 맞는 돈을 낼 수 있다면 내 지분을 넘기마. 그게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거고.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뜨거운 국물에 데인 듯 겉은 뜨거웠지만 속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날 식사는 지독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좋아하던 콩나물국밥을 반도 비우지 못했습니다. 수원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10수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같이 차례를 지내고 비가 오면 우산을 같이 쓰고 학교에 갔었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계산적인 관계가 되었을까요? 부모님이 떠나니 가족도 정말 모래성처럼 흩어지는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갈라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가 졌습니다. 슬픔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뒤통수를 맞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억울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에 무덤덤해질 줄 알았는데 사람의 진심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계산의 대상이 되었을 때 느끼는 통증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혼자 전주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사신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어 낡긴 했지만 학군 좋은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 공원과 시장이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늙으면 누가 안 찾아올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살아서 집이 식을까봐 겁난다. 현관문을 열자 묵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옷장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익숙하지만 더 이상 다정하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1층 거실에는 어머니가 남긴 옷가지, 가계부, 낡은 닭이 세트,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범창 사이로 들어온 빛이 먼지 쌓인 물건들을 비췄습니다. 겉보기엔 잡동사니 같아도 저에게는 하나하나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었죠. 저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어머니의 통장 사본을 찾아냈습니다. 겉면에 국민은행 저축예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은퇴 자금과 생활비를 관리하던 주 계좌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아버지의 국민연금도 매달 들어오니 잔고가 꽤 될 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무심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잔액은 2억 67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들을 넘길수록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숫자들이 마치 깨진 독에서 물이 새듯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불과 3개월 사이에 한 번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거의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작년 9월. 잔액은 고작일 7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의문뿐이었습니다.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어머니는 인터넷 쇼핑도 여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는 검소했고 기껏해야 이웃에게 부탁해 영양제를 사거나 절에 시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도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었고 요양병원에 계실 때는 제가 매달 병원비를 보냈으니 어머니 돈이 들 일은 없었습니다. 냉정을 되찾은 저는 영수증, 고지서, 편지 봉투들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안방 침대 및 낡은 신발 상자 안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구가 투명 테이프로 3번이나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복사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본인 박영철은 자의에 의해 이 유언을 남긴다. 본인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소재 부동산 및 생명보험금과 은행 예금 전액을 차남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밑에는 흘려쓴 서명 박영철이 있었고 날짜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란에는 박지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기에 이미 의식이 혼미하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셨고 숟가락조차 쥐지 못하셨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논리정연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증인이 박지은이라니요. 상속 이해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건 법 상식 중의 기본입니다.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는 흐릿했고 서명은 빗뚤빼뚤했습니다. 억지로 손을 잡고 쓰게 했거나 필적을 흉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애매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위해 연꽃을 접으며 울고 있을 때 동생들은 이미 이 합법을 가장한 강탈극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복사된 유언장을 들고 아버지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은 믿음, 도리, 마음심으로 사는 거야.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3가지를 다 써먹고 나면 결국 상대방의 노후 자금과 존엄까지 털어간다는 것을요. 이 싸움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언장 복사본을 챙겨 전주에서 수원으로 차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데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볕을 쬐던 아버지, 주방에서 동태탕을 끓이던 어머니,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깎던 지은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준호, 그리워야 마땅할 그 조각들이 지금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전 제 제자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르친 1회 졸업생으로 나중에 법대에 진학해 지금은 수원에서 꽤 이름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일단 자료부터 볼게요. 김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복사본을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유언장, 문제가 심각해요. 첫째, 유언을 작성했다는 날짜에 아버님이 의식불명이었다면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인이 여동생분이죠. 이해관계인은 증인 자격이 없어요.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셋째, 이건 그냥 복사본이고 공증도 안 받았네요.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듭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상하더구나. 선생님, 이건 수상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작업을 친 겁니다. 김 변호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돈과 집, 원래는 3남매가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해요.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면 저쪽은 정말로 그걸
자기네 몫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핏줄을 막기 위해 법에 기대야 하다니 참으로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베란다에 앉아 담배 반개비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통장을 꺼내 한 줄 한 줄 다시 대조해 보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지점을 방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침 일찍 국민은행 수원지점으로 가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세 거래 내역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3개월 동안 거액의 인출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4월 3일 2,300만 원 인출, 서명, 흐릿함. 5월 12일 5,500만 원 인출, 비고, 가족 생활비. 6월 27일 8,200만 원 인출, 창구 인출, 인출자 신분 확인 안 됨. 3건을 합치면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3월 초부터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식이 없어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뽑아갔습니까?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오래된 일이라 전표를 찾고 CCTV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며 경찰 수사가 의뢰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횡령이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현금으로 인출했고 가짜 유언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족이랍시고 장례식 준비에 매달려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모든 판을 짜놓았던 겁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너무 눈부셔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책도 많이 읽고 사람도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친동생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당하다니. 그들이 협조해 준다고 고마워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걸겠다. 유산 부당 인출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할 거야. 선생님,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을 건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소송하는 게 아니다. 부모님 평생의 결백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복사된 유언장을 신발 상자에서 발견한 건 우연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눈에 띄게 놓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요. 김 변호사는 원본을 찾거나 복사본이 위조됐다는 증거를 찾아야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전주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지고, 맞추고, 깨뜨려야 나오는 법이죠.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1층부터 2층까지 모든 서랍과 수납장을 뒤졌습니다. 거실 불단 아래 쌓인 신문지 뭉치를 치우다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짙은 갈색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겉에는 빛바랜 종이에 손대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릴 때 호기심에 건드렸다가 아버지께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 그 뒤로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열쇠가 없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10분 넘게 억지로 틈을 벌린 끝에 탁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니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아버지가 평소 쓰시던 초록색 볼펜으로 쓴 유언장 초안이 있었습니다. 나 박영철은 사후에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 집은 자식들이 의논해서 처분해라. 재산 때문에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서명도 날짜도 없었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떨리는 왼손으로 힘겹게 쓴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통장들, 보험증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쓴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다니. 더 밑을 뒤지자 얇은 먹지 한 장과 함께 유언장 원본이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가진 준호가 모두 갖는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짜는 2020년 2월 5일. 장소는 전주 예수병원 병실. 유언자 박영철. 부동산과 예금은 세 자녀가 법에 따라 상속받는다. 누구도 혼자 독차지할 수 없다. 증인란에는 병원 간호사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병중에서도 자식들의 공평함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 지은이가 증인으로 서고 준호가 독식한다는 그 복사본은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서 있으니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장롱에는 아버지의 낡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서랍 위에는 뚜껑도 따지 않은 안티프라민 연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았습니다. 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마련한 그 집, 그 통장. 우리를 믿고 남기신 그 유산을 도둑질 당하게 둘 순 없었습니다. 박준호, 박지은. 너희가 건드린 건 돈이 아니야.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우리 집안의 뿌리를 흔든 거야. 이제 이 싸움은 제가 끝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서류 뭉치를 넘겨주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지만 단순히 증거를 보는 게 아니라 승률을 계산하고 제가 정말 이 싸움을 끝까지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이 원본 유언장이면 충분합니다. 증인 정보, 병원 기록까지 완벽해요. 동생분들이 가진 가짜 유언장은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은행 CCTV와 전표 대조도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알고 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나는 시간도 많고 아직 버틸 힘도 있다.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내 딸아이가 나중에 이 집에 올 면목이 없어진다. 그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친척들의 말, 소문, 오지랖 전부 차단하세요.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다 퍼져서 자기들끼리 편 가르고 난리일 텐데. 그러니까 더 빨리 끊어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건 집안일이 아니라 법적 전쟁입니다. 정징에 호소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인의에 지른 일 이지를 가르치고 가족의 소중함을 역설해 왔지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위임장을 쓰고 법원의 유언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예금 인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사흘 뒤 동생들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봉투를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2시간도 안 돼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미쳤어?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렸습니다.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자고. 어떻게 형이 돼서 그렇게 독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플 때 전화 한 통 없다가 제가 병원 오라고 사정을 해야 겨우 얼굴 한번 비추던 놈이었습니다. 내가 말해두는데 형이 소송 걸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형 동생 없는 셈 쳐. 그는 악을 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지은이에게서 장문의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엄마가 저승에서 통곡하실 거라느니 오빠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구두쇠라느니
돈만 알고 가족은 모른다느니 저는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두 사람의 메시지 알림을 끄고 프로필 사진조차 안 보이게 숨김 처리를 했습니다. 변명도 논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도구로 쓰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서가, 사람은 이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너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해. 집은 도리를 지키는 곳이지 누군가에게 뜯어먹히는 곳이 아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 법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 그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혹시나 동생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토요일 오후 본가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토요일 오후 전주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아버지의 낡은 찻상을 닦고 찻잔 3개를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형제끼리 싸우고 나면 끓여주시던 것처럼 홍차도 우려놓았습니다. 준호는 20분이나 늦게 씩씩거리지 들어왔고 지은이는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은 마치 압류딱지를 붙이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나 바빠서 딱 1시간밖에 못 있어. 준호는 찻잔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진짜 유언장 원본과 병원 기록 사본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유언장 여기 있다. 이게 원본이야. 너희가 가진 건 가짜고 너희가 가진 그 서류, 필적 감정 맡길 거고 사문서 위조랑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 들어갈 거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지금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서류가 증거가 말하고 있잖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형은 돈 때문이잖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형은 연금도 있고 딸도 외국 나가서 잘 살잖아. 우린 힘든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유산은 누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맘대로 가져다 쓰는 눈먼 돈이 아니다. 두 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거야. 훔쳐가려면 정당하게 가져가야지. 가짜 유언장으로 사기쳐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 걸면 친척들이 오빠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저도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그 짓을 꾸밀 때는 부모님 명예 생각 안 했니? 지금 부모님 명예 지키고 있는 건 나야. 준호가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습니다. 좋아, 법대로 해. 법정에서 보자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노려보더니 차만히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고요해진 집안. 저는 허리를 굽혀 깨진 찻잔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습니다. 평생 믿었던 핏줄이 제 눈앞에서 가족애를 짓밟고 저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세우는 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 지킬게요. 납골당해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집은 지킬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그 후로 동생들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친척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너무하네. 동생들을 고소하다니. 지은이가 엄마 병수발 다 들었는데 독하게 구네. 선생질 평생 하더니 융통성이 없어. 고모부, 사촌형, 어릴 때부터 알던 이웃들,
온갖 비난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이 섞인 연락처는 모조리 차단하고 가족 단체방에서도 나왔습니다.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한 겁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제가 뼈도 못 추리게 뜯어먹힐 테니까요. 소송이 시작된 날,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밖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법원을 나오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걷는데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이 싸움엔 아군이 없었습니다. 수원 아파트 이웃들도 가족끼리 그냥 좋게 풀지 그러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참는 건 자존심이고 양보하는 건 정의라는 것을. 여기서 물러서면 낭떠러지라는 것을요.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소송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답변서를 검토하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법률 사무를 보고 밤에는 차를 마시며 예전에 쓴 시를 읽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원한에 사무친 노인이 아니다. 나는 박민석이다.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노인이다. 어느 날 밤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아,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게 약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 앞에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 베개가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재판은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동생들 측 변호사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료 기록 조회를 요청하고 필적 감정 결과를 다시 문제 삼으며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전형적인 말려 죽이기 전략이었습니다. 형님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70이다. 남은 게 시간이야. 그쪽에서 포기할 때까지 나는 안 멈춘다. 그때 저는 김 변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소송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이기는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의 세계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두 번째 할 일, 내 삶의 리듬을 재건하기. 소송이 끝나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며칠 뒤, 저는 수원 아파트를 전세 놓고 강원도 속초의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변호사와 딸아이 말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밤 9시면 온 동네가 깜깜해지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5시 동해의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햇살이 창가로 쏟아질 때면 저는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침 파도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소송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읍내 도서관을 다니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사진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60대, 70대 노인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68세, 부산에서 사업하다 실패하고 혼자 올라온 분이셨죠. 우리는 함께 일출을 찍고 시장 골목을 찍고 철길 옆 길고양이를 찍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표정이 왜 그래요? 아직도 그 동생들 생각해요? 제가 쓴 웃음을 짓자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놔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거지. 카메라 렌즈를 그 사람들한테서 돌려봐요. 세상에 찍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법원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 않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노을진 항구, 주름진 생선 장수 할머니의 미소, 사진 속 세상은 고요하고 생생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를 위해, 체면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구나. 나는 박민석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고 있다. 사진 수업 과제로 사람과 풍경을 찍어오라고 했을 때
저는 골목 어귀에 앉아 볕을 쬐는 노부부를 찍었습니다. 털모자를 쓰고 사탕 봉지를 든 할머니와 담배를 태우는 할아버지. 평범한 사진이었는데 선생님이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사진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았던 가족, 특히 동생들에게서 렌즈를 돌려 이제는 제 삶을 향해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소송은 계속되었고 상대방은 여전히 꼼수를 부렸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기를 쓰고 시를 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과거의 억울함이라는 흙탕물에서 빠져나와 맑은 물가로 올라온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삶의 리듬 재건하기. 저는 해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서 소송을 견딜 수 있게 된 겁니다.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법정 상속분에 따라 3인이 균등 분할 상속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김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속초 연금정 바위에 앉아 파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겼습니다. 고생했네. 자네 덕분이야.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수원으로 올라가 판결문과 등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동생들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만 전해왔죠. 전주 본가는 감정가 6억 원, 예금 잔액과 아버지 보험금을 합쳐 저는 약 2억 원의 현금과 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지분을 부동산에 내놓아 현금화했습니다. 누군가는 독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집을 그렇게 팔아버리냐고요.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탐욕이 얼룩진 공간일 뿐이었죠. 그걸 붙들고 있어봤자 상처만 덧날 뿐입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님이 물었죠. 이겼는데 안 기뻐요? 그냥 피곤하네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이기고 싶었던 건 재판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사람 마음은 억지로 못 얻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형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사과하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판에서 졌을 뿐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승소 후 몇 주간 허탈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적 꿈을 자주 꿨습니다.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3살, 준호가 9살, 지은이가 6살 때 대청마루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동생들 어깨에 손을 올린 제 모습,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 대주고, 지은이 결혼할 때 혼수 보태주고, 내가 장남이니까, 형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원망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세 번째 할 일이었습니다. 집착 내려놓기,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개과천선하기를 바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는 것, 원래 그런 인간들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다음 날, 저는 그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추억은 정리하는 것이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장님과 노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 털어버리려고요. 어느 비 오는 오전, 저는 식탁에 앉아 남은 인생 버킷리스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동태탕 끓여보기. 어머니 손맛을 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종주하기. 70세에 미쳤다는 소리 듣겠지만 천천히 내 속도대로 가보려 합니다. 40년 동안 쓴 습작시 정리해서 나만의 시집 만들기. 첫 번째 목표. 동태탕은 3번의 실패 끝에 얼추 비슷한 맛을 냈습니다. 국물을 떠먹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만나면 제가 끓여드릴게요. 자전거 종주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연습 끝에 속초에서 삼척까지 며칠에 걸쳐 달렸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속초에 삽니다. 수원집은 정리했고 짐을 줄여 홀가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동창들이 묻습니다. 동생들이랑은 연락하냐?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 우리 삼남매의 흑백 사진을 한 장 둬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게 써붙였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다. 슬픔도 원망도 없이 그저 사실만을 기록한 문장입니다. 요즘 저는 가끔 강연도 나가고 글도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며 보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살아있는 동안 가치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부모님이 떠나고 형제간의 오해가 깨지는 아픔을 겪는다면 부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법적 마지노선을 지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삶의 리듬을 재건해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셋째, 바꿀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끝까지 당신 곁에 남는 건 가족도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부디 평안하게 늙어가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며 멋지게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되었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